계속해서 사점할까요? 취득가액의 특수문제죠. 양가로 1번의 고가 매입입니다. 다행히도 좀 배웠네요. 동그라미 1번의 일반적인 취득은 시가의 30%를 초과하면, 즉 100원짜리 시가는 130원까지는 사와도 괜찮아요. 그거를 초과해서 150원에 사오면 30%를 초과한 150원과 130원의 차액 20원에 대해서 의제 기부금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데 예전에 배웠고요.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면 시가 초과액은 부당이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150원에 사오면 50원이 전부 다 부인이 됩니다. 이번 챕터 뭐 배운다고요? 얼마면 되겠는지를 배우죠. 결론적으로 100원짜리를 150원에 취득하면 얼마까지 잡혀요? 비특수관계인한테 사오면 130원까지 잡히고요. 특수관계인한테 사오면 100원밖에 안 잡힌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옆 페이지 양가로 2번의 저가 매입이죠. 저가 매입은 일반적인 취득은 저가로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입니다. 고수저도 저가는 양수를 해야 부인되니까요. 양도를 해야 부인되니까요. 고수저도는 저가는 양도만 부인되지 저가로 양수, 즉 싸게 매입을 해온 것은 잘못이라고요? 잘못이 없다고요? 잘못 없다니까요. 또 까먹었죠? 내가 그래서 고수저도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수저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것만,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것만 문제가 있지, 거꾸로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 즉 저가로 매입해오는 거, 사오는 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인 취득은 저가로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이 그대로 싸게 산 게대로 잡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만 제가 특계유저 앞글자 따서 공부하라고 했죠? 기억나죠? 특계유저가 문제니까 시가를 바로 잡습니다. 시가 미달액은 입금 산입을 해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거 다 전술했습니다. 그 밑에 주 1번 좀 읽어보세요. 주 1번 의제기부금 부당행위는 상대방 이익인 고가양수,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양가로 이번에 저가 매입, 싸게 사온 것은 일반적으로 저가로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이 그대로 필요경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만큼은 저가로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고 이미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22페이지 가서 정확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양가로 3번 유형 고정자산 취득 시 구입한 강제 매입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려운 말로 예전에는 첨가취득이라고도 했어요. 첨가취득. 취득에 첨가해서 취득한다고 해서 첨가취득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새는 잘 이런 말을 안 쓰지만요. 이걸 첨가취득이라고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시면 국공채의 실제 매입가액을 국공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특례에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 2번 보실래요? 국공채 할인액이라고 해서 혹시 건물을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학생들은 뭘로 설명해야지? 혹시 차 사봤니? 차도 안 사봤을 것 같은데. 물론 직장인들이 들으시면 차도 사보고 건물도 사봤겠죠. 저는 다 사봤으니까. 근데 아마 학생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접 경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로 간접 경영 해보라고 해요. 간접 경영. 토지, 건물, 자동차 등 국가의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소위 취득세 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국공채,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7년 만기 서울 도시 철도 채권 이런 거예요. 이 국공채를 강제로 내가 사야 돼요. 강제로 매입해야만 국가가 등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시험에 절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음 중 국공채 할인액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런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자, 실제로 7년 후에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의 현재 가치는 70원에 불과하다면 대부분 개인들은 현재 가치인 70원에 지금 취득해서 7년을 기다렸다가 1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70원에 지금 취득해서 지금 당장 국가에 되판다고 가정하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나한테 70원밖에 안 줄 테니까 30원을 손해보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30원의 할인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여전히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회계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시면 다 알아요. 나중에 어른 되시면 뭐 자동차도 사시고 토지 건물 사시거나 상가 사시거나 여러분 주택을 구입하시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A사는 건물 1000원을 취득하면서 7년 만기 국공채 액면 100에 현재 가치는 70원이에요. 왜냐하면 무려 7년 후 100원이니까 현재 가치로 땡기면 70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를 바로 되파는 개인과 달리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0원에 실제 한번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개인은 없는데 혹시나 법인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번 취득했다고 할게요. 케이스 1은 기업회계가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건데요. 건물만 1000원 주고 산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안 산다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버렸어요. 현금 100원을 내고 FM대로 유가증권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니까 70원이요. 건물이 30원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괜히 더 주고 산 30원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때려든 거예요. 자, 일반 개인들은 70원을 낸다 안 낸다 안 내니까 현금 얼마만 더 주는 거죠? 30원만 더 줘버립니다. 그래서 1030원에 건물이 잡히는데요. 이 법인은 특이하게 이 유가증권도 샀다고 가정하면 건물 1030원 잡히고 유가증권도 70원이 잡힐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세법은 이럴 경우 현재 가치를 특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어요. 세무조정이 없어요. 자, 얘는 뭐냐면 기업회계가 명목가치밖에 몰라가지고 잘못 처리했다고 가정합니다. 즉 현금 1000원 주고 건물 1000원을 샀는데 현금 100원 주고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고 그냥 유가증권도 100원으로 잡았다고 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되는데 뜻밖의 세법은 이게 원칙이랍니다. 왜냐하면 세법의 대원칙은 현재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국공채 할인액은 기업회계가 현재 가치 안 잡고 1000원만 건물을 잡든 아니면 국공채 현재 가치 30원을 건물로 잡아서 건물을 1030원으로 잡든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번 챕터 뭐 배운다? 이번 챕터 뭐 배운다? 얼마면 되겠니 배운다? 건물을 1000원 잡아야 하는지 1030원 잡아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어떻게 해도 큰 차이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참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작겠네요. 왜냐하면 원칙으로 처리하나 특례로 처리하나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공부해야죠. 자, 이번에는 양가로 4번입니다. 83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자산이죠. 원칙은 명목가의 평가고요. 특례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경우 인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해도 뭐 크게 시험에 안 나올래나? 자, 원칙은 명목가의 평가고 특례는 현재 가치 평가한 경우 인정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자산 무슨 원칙은 명목가치라는 등 특례는 현재 가치라는 등 많이 안 들어봤어요? 6장에서 배웠잖아요. 넘겨볼까요? 6장하고 뭐가 다른지? 넘겨보시면 주 3번 84페이지 장기 연불 조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연불을 어려워할까봐 연불은 연속 지불이라고 제가 해놨죠. 한마디로 연불은 연속 지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할부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 선생, 당신도 참 특이합니다. 왜 6장에서는 장기 할부라고 써놓고 7장에서는 장기 연불이라고 써놓습니까? 제 마음대로 씁니까? 세법전에 있는 대로 쓴 거지. 자, 잘 들어보세요. 6장은요, 장기 할부라고 해서 토지 건물을 300원에 팔았는데 올해 연말 100원, 내년 연말 100원, 그 다음에 연말 100원씩 해서 장기로 할부로 판 걸 의미합니다. 장기 할부로 판 걸 의미한다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장기 연불이라고 해서 장기 할부로 사온 거예요. 사온 거. 이해하셨어요? 사온 거라고요. 사온 거.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자산이라고 해서 가로에 써 있잖아요. 아까 6장에서 배웠던 전술한 1-69페이지는 판 사람 입장에서 할부 판매를 한 거고요. 지금 이번 챕터는 얼마면 되겠니? 사온 사람이 이 자산을 얼마를 잡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는 공부할 때 이것도 이해 못했어. 실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6장은 장기 할부로 판 사람이 얼마 매출액을 언제 잡으면 되니? 언제? 7장은 장기 할부로 사온 사람이 얼마를 자산 잡으면 되니를 배우는 챕터라고요. 한번 사례를 봅시다. 7기 1월 1일에 A사는 B사의 토지 장부가 210원 가정. 아까 똑같네? 아까 제가 6장하고 1번 똑같이 문제 낸 거예요. 210원을 가정하고 매년 말 100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명목가액은 300원. 똑같네 아까랑.
명목 가치는 270원이고 매년 상각을 얘는 10을 가정했어요. 아까는 9, 10, 11이었는데 얘는 그냥 10, 10, 10이라고 하자고 귀찮은 게야. 라고 가정할 때 이때 A가 아니라 B의 회계처리. B. 즉 A가 판 사람, B는 산 사람, 나는 오늘 산 사람. 자, 100원씩 3년 지급, 명목 가치는 300원, 현재 가치는 270원. 케이스 1, 기업 회계가 현재 가치를 평가했다고 가정합니다. 토지를 얼마 잡아야 돼요? 300원 잡아야 돼요? 270원 잡아야 돼요? 현재 가치로 270원. 내가 걔한테 앞으로 3년 동안 줄 돈은 장기 미지급금으로 100에서 30원, 300원, 그래서 현할차는 30원. 올해 연말부터 현금 100 나가고 장기 미지급금 100 반제하면서 앞으로 현할차를 10 또는 9, 10, 11로 없애면서 여기다 뭐를 잡는다? 이자 비용을 잡는다. 자, 세법에서 이렇게 하면 인정된다, 안 된다? 특례로 현재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인정된다. 세무조정은 없다. 자,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기업 회계가 명목 가치로 잘못 평가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다. 명목 가치로 잘못 평가했어요. 자, 장기 미지급금 앞으로 줄 돈 100원씩 3년 300원. 토지도 그냥 명목 가치로 현재 가치 없이 300원. 이해되시죠?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 장기 미지급금 100원씩 3년 동안 반제하면서 현금 100, 300원.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회계 처리가 케이스 1이 좀 더 익숙하세요? 케이스 2가 익숙하세요? 네? 1번이 익숙하냐고요? 2번이 익숙하냐고요? 1번이 익숙해야 돼요. 우리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니까. 우리는 중급 회계와 현재 가치를 배운 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케이스 1이 익숙해야 돼요. 좀 뭔가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일반인들한테 1번이 익숙합니까? 2번이 익숙합니까? 그럼 뭐라고 하게요? 2번이 익숙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요, 찢어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겠지, 일반인들은. 근데 아무튼 이게 일반인들한테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해 하는데, 이렇게 기업 회계가 명목 가치로 잘못 평가했다 해도 세법은 뜻밖의 이게 원칙입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명목 가치를 300 잡든 현재 가치로 270 잡든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원칙으로 없고 얘는 특례로 없다.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가르치고 있다? 나도 모르겠다. 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배워놓으셔야겠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꽃표시가 더 중요합니다. 꽃표시. 여기 이자 비용의 꽃표시 있어요. 이자 비용의 꽃표시 있죠? 한번 보실래요? 이때 이자 비용으로 계상된 10원, 즉 유식한 말로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가액, 얘는 원칙인 명목 가치로 제대로 계상했으면 나왔을 리가 없죠. 여기 보세요. 이자 비용 있어요 없어요? 매년 없잖아요. 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라 특례로 가니까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명목 가치로 죄송합니다. 명목 가치로 계상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 이자 비용이 앞으로 눈엣가시가 됩니다. 세법에서. 눈엣가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저거 앞으로. 저 이자 비용 110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저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10, 저 이자 비용은 수익 배당금 입금불산입과 지급이자 송금불산 입시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후련한데 여러분들은 후련하세요? 드디어 오늘 배워서 저는 아주 후련합니다. 53페이지 가보실래요? 빨리 가보세요. 두려워도 가셔야 돼요. 53페이지에 가운데 주 1번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기업 회계의 이자 비용과 유사하대요. 뭐가? 지급이자가. 근데 세법상 기업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갈지 몰라도, 이게 기업 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갈지 몰라도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보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오른쪽 세로에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이거잖아요.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이고 그 이유는 나중에 후술한다고 되어 있고요. 84페이지, 지금 배운 게 84페이지예요. 그리고 84페이지 후술 바로 윗줄 보세요. 헤더 되어 있는 곳에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로 열고 금융성격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이거 지금 금융성격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뭔 금융성격이에요? 토지 건물을 사고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토지 건물을 사고 파는 거니까 금융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원칙대로 했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거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아니에요?
이자 비용 아니에요 하면 틀려요. 아니 이게 왜 이자 비용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지. 근데 세법에서는 지급이자입니까? 지급이자 아닙니까?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유까지 아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십니다. 이유까지 아시면. 자, 그리고 다시 84페이지 꽃표시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 명세서라는 것도 내지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만 이자지 실제로 주고받는, 돈으로 주고받는 이자는 아니니까 굳이 뭐까지 할 필요 없다? 원천징수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아직 법인세 1호독이라서 소득세 안 배웠어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원천징수라고 소득세에서 이자 주고받을 때마다 14% 떼는 거 있어요. 소득세 첫날에 배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참으면 배우니까. 근데 얘는 실제로 저 10만큼 이자를, 현금을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현금을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지도 않은 현금이니까 원천징수는 하지 말라고요. 나는 참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우신가? 자, 그 밑에 칠판 마크를 보세요.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자산은 이와 같이 세법상으로는 명목가치와 현재가치가 원칙과 특례로 다 인정되지만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지금 배우신 거 장기 동안 금전을 주고받은 겁니까? 장기 동안 물건 사고 팔면서 할부한 겁니까? 이거는 장기 연불 조건 또는 장기 할부라고 하고요. 장기 금전 대차 거래는 내가 상대방한테 300만 원 빌려주고 300 빌려주고 3년 후에 300을 회수하는 거, 이거를 금전 대차 거래라고 불러요. 또 두 개는 달라요. 장기이고 8글자라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기 할부 조건 판매 돌자고, 장기 연불 조건 자산도 8글자고, 장기 금전 대차 거래도 8글자지만 장기 금전 대차 거래는 돈만 빌려주고 3년 후에 대여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대차, 장기 대차. 300원 빌려주고 대여금 회수하는 게 장기 대차인데, 얘는 무조건 현재 가치가 안 돼요. 지금 이런 장기 연불 조건은 명목 가치도 되고 현재 가치도 특례로 인정되는데요. 장기 금전 대차 거래는 무조건 현재 가치가 안 되고 명목 가치만 됩니다. 아까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나와라. 문제 어디 있냐? 문제. 여기 있네? 6장에서 풀었던 문제.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이거는 현재 가치가 돼야 안 돼요. 장부가액과 현재 가치 차액을, 안 돼. 이건 기업회계에서나 되지, 세법에서 안 돼. 차액을 현재 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 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 안 돼. 기업회계만 되지, 세법은 안 돼. 이거 안 돼. 상각금에 따라서 송금 또는 입금으로 계상하면 그거 인정 안 돼. 계상한 사업연도에 송금 또는 입금에 집어넣지 마라. 왜냐하면 얘는 현재 가치가 절대 인정 안 되는 애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배운 것은 장기 금전 대차 거래,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지금 배운 것은 장기 연불 조건, 책에 나오는 주 4번 위에 있는 칠판 마크는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장기 금전 대차 거래는 현재 가치 인정 안 됩니다. 됐죠? 자, 또 앞으로 오십니다. 제가 앞 시간 끝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82페이지 4점의 취득가액의 특수 문제가 뭐가 막 따발총처럼 나와서 약간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 이해될 때쯤 되면 다른 거 배우고, 뭐 하나 이해될 때쯤 되면 다른 거 배우고 하니까 힘들 뿐입니다. 자, 83페이지 표의 양가로 5번 보시죠. 연지급 수입이자죠. 연지급 수입이자. 이거는 뭔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급을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부가세에서도 배우시고요. 실무하시면 진짜 많이 배우는데, 이게 그 유명한 LC입니다. LC. LC는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is section of the test. 그 토익에서 나오는 그 LC가 아니고요.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신용장을 얘기합니다. 어차피 더 골치 아프게 얘기해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나중에 부가세에서 후술해 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세에서 배우시고요. 일단은 교재 읽어볼게요. 양가로 5번의 연지급 수입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수입이자예요. 원칙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특례는 결산상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면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연지급 수입이자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원단 아니면 원재료를 수입해와요. 수입해오면서 걔한테 물건 먼저 받기 전에 돈을 먼저 결제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급을 연기해요.
1월 1일 날 물건을 수입받으면서 2달 후인 2월 28일 날 상대방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상대방은 2달 동안 돈을 못 받으니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은 내가 1월 1일 날 수입할 때 바로 돈을 결제받습니다. 내가 결제 안 해줘도 누가 결제해 주게요? 나의 주거래은행인 우리나라 우리은행이 벌써 1월 1일 날 미국에 있는 그 수출상인 브라이언 씨한테 $100를 결제해 준다고요. 나는 그러면 오늘 원재료부터 공급 받으면 되고 나는 우리나라 우리은행에 2월 28일 날 2달 있다 결제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은행은 당연히 나한테 2달 동안에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이자를 요구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84페이지에 주 4번 가보세요. 84페이지 주 4번 연지급 수입이자죠. 보다시피 지급을 연기하는 수입이자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는 무슨 뱅컬스 유산스라고도 하고요. 또는 슈펄스 유산스라고도 하고요. DA 이자라고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걸 불리웁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지급을 연기하는 수입이자라고 했죠. 연지급 수입이자. 보면 수입자가 즉 나예요. 나 한국에 있는 임성종 씨 수입자가 물품 수입대금 즉 미국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해 오는데 이 물품 수입대금을 거래은행 즉 우리나라 우리은행 거래은행이 우선 수출자에게 이거는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 씨에게 신용도 제공하고 결제를 해준 다음에 물품 수입일부터 일정 기간 저는 아까 60일 가정했죠. 1월 1일 날 물건부터 받고 60일 후인 2월 29일 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은행에 이 대금을 내가 뒤늦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은 먼저 결제해줬고 1월 초에 일정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거 기업회계에선 이자 비용으로 본다. 은행과의 거래니까. 근데 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이에요. 즉 외국에서 수입 원단 즉 원재료를 사올 때 회피불능이라고 해서 원재료 이거를 수입 원가 즉 원재료로 자산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자산의 취득가액이고 기업회계의 처리를 특례로 수용합니다. 잘 보세요. A사 저죠? 제가 미국에서 원재료 100을 수입하면서 은행에 이자도 100을 지급해요. 오늘 원단부터 받고 그 은행은 미리 브라이언한테 돈 100원 결제해주고 나는 은행한테 2달 후에 천천히 10원을 갚고 자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죠. 현금 100에 원재료 100에 현금 10에 이자 비용 10 이걸 특례로 인정해주니까 세무조정 없고요. 여기는 기업회계가 원재료로 잘못 처리했어. 이렇게 안 해요. 기업회계는 이렇게 안 하는데 기업회계가 현금 100 주고 원재료 100 사오고 현금 10 주고 이거를 자산 취득 원가로 왜냐하면 이 이자 비용도 회피하기 힘들다고 가정하고 원재료로 잡으면 이건 기업회계가 틀린 회계 처리입니다만 세법에서 뜻밖의 원칙대로 취득가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연지급 수입이자는 기업회계는 이자 비용입니까? 자산입니까? 이자 비용. 세법은 이자 비용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산이죠. 근데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 처리하면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든 세무조정 없으니까 역시나 출제 가능성은 낮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이자 비용은 FM대로 원칙대로 취득가액 처리했으면 나올 뻔했다. 안 나올 뻔했다. 안 나올 뻔했다. 즉 이자 비용은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이다 아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인데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까 배웠던 현재가 차림차금하고 똑같다. 자, 그 말은 어디 있다? 85페이지 꽃 표시에 있다. 제일 위에. 이때 이자 비용으로 연지급 수입이자는 원칙인 취득가액으로 계상했으면 존재했을 수가 없을 뻔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연지급 수입이자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익과 지급이자 송금불산익 할 때 지급이자로 보지 않겠다. 동그라미 2번 연지급 수입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서 금방 배웠던 연지급 수입이자하고 현재가 차림차금하고 세법상 로직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죠.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이제 끝나가네요. 다행히. 83페이지 양가로 6번의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주 5번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의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 제조법인, 영리법인이 더 많이 나와요? 공익법인이 나와요? 당연히 영리법인, 제조법인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 공익법인이
남한테로부터 익명의 독지가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회독을 붙여놨고요. 동그라미 1번 특수환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 당시의 시가를 뭐 잡으시라고요? 이번 챕터 뭐 배운다고요? 얼마면 되겠니 배우잖아요. 자산 잡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그 이외의 경우는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을 잡아라라고 돼 있죠. 다시요. 기부받은 자산, 기부받은 자산은 내가 기부받으면서 여기다가 자산 수중이익 100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토지 뭔가 기부받은 걸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장부가 잡는다, 시가 잡는다? 장부가 잡아요. 근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시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 설명했고요. 양가로 8번의 온실가스 배출권은 올해 신설됐는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겠죠. 우리 회사가 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으면 이건 그냥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0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요. 주 5번에 의제매입세액이 나오죠. 85페이지. 내가 이건 이해한다. 뭘 이해하냐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의제매입세액은 나중에 부가세에서 배웁니다. 부가세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부가세에서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부가세 거기 3-46페이지 후술이라고 세 번째 줄에 써있네. 그쵸? 이건 부가세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웁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가세법에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지하여 공제하는 제도, 이는 향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선급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구체적으로 3-46페이지 후수를 해드립니다. 자, 사례 좀 볼까요? A사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원재료를 102원에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2원을 돌려받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102원을 전액 원재료로 잘못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기업회계에서 대변에 현금 102원어치 사왔다고 해서 차변에 원재료를 102원 잡았는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회사라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다면, 공부 안 해서 몰라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공부했다면 T를 보시면요. 현금 100원 잡고 현금 2원을 따로 잡으신 다음에 원재료는 100원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2원은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으니까요? 못 돌려받으니까요? 돌려받는다니까요? 이유는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야, 기업회계야, 네가 왜 원재료를 102원 잡았니? 우리는 원재료 얼마 잡아야 한다? 원재료 100원 잡아야 한다. 자, 지금 책에 손금불산입이라고 오타가 있으니까 여러분 손으로 손금산입이라고 좀 써주세요. 손금산입에 원재료를 2원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이쪽에다가는 야, 너 왜 선급금을 안 잡았냐? 선급금 잡아야지 자산을 증가시키는 입금산입에 여기다가 선급금 하시고 2원에 유보를 해주셔야죠. 자, 이게 오타입니다. 지금 책에. 이거 지금 송금불산입 써있으니까 송금불산입 지우시고 송금산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까지는 지금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이해되세요? 세무조정은 이해하셔야죠. 왜냐하면 원재료 102원 잡은 거 원재료 100원으로 줄여야 하니까 송금산입에 원재료 2에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선급금 안 잡은 거 선급금 잡아줘야 하니까 입금산입에 2.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까지는 지금 아실 필요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5점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요약인데요. 다행이다. 이거는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배운 거에 대한 요약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5점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요약. 첫 번째, 세법상 취득가액 포함. 동그라미 1번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포함돼요. 원래 일반적인 평가차익은 다 입금불산입으로 인정 안 되는데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만 인정되죠.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죠. 특계유죠. 100원짜리를 30원에 헐값에 사면 일반적으로 30원이 취득가액인데 그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그 저가 매입 차익 100원짜리를 30원에 산 70원의 차익을
사자마자 시가 100원으로 잡아야 하니까 70원 차익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자산 잡아야 하니까 자산 잡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 금방 배웠는데 유형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강제 매입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 즉 아까 30원 기억나요? 30원을 해당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잡아서 건물을 1030원 잡고 유가증권을 70원 잡은 케이스였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오른쪽 세로에 얘네들은 세법상 취득가액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서로 나란히 보시면 되겠구만. 나란히. 법률에 의해서 고정자산을 평가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아버리면 이거 취득가액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동그라미 2번 장기할부 거래 중 결산상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 자금, 즉 기업회계가 300원 잡은 거예요. 270원 더하기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30원 잡은 거예요. 300원 잡은 게 아니라 270 더하기 30을 잡으면 세법상도 그 특례를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취득가액은 270입니까? 300입니까? 270이죠. 그러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 30원은 취득가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어려우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어요? 하하이 답답하네. 명목가치로 300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가치로 270원에 30원 현할차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300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70원, 30원은 현재 취득가액이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요. 뭐가 어려워요? 금방 다 배웠는데. 자, 동그라미 3번 연지급 수입이자, 나는 숫자까지 다 기억나는데 아까 얼마였더라? 원재료 100에다가 그 10을 이자 비용 잡습니까? 아니면 취득원가 자산 잡습니까?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 잡으니까 세법도 그렇게 이자 비용 잡아버리면 그 10은 취득가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자, 동그라미 4번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입니다. 100원짜리를 150원에 샀는데 상대방이 고가 양수해 올 때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 걸리죠? 100원만 잡아야 돼요? 130원 잡아야 돼요? 150원 잡아야 돼요? 100원만 잡아야 하니까 시가 초과액인 50원은 자산에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이거 다 완전 복습인데? 완전 복습.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고가 매입 시 의제 기부금으로 보는 정상가액 초과액이에요. 자, 100원짜리를 150원에 샀는데 상대방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면 130%까지 인정되니까 130원이 자산이고 20원 시가 초과액, 아니지 죄송합니다. 정상가액 초과액, 즉 130%를 초과인 금액인 20원은 취득가액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5번 자상으로 계상한 복구비용 충당부채, 이것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안 배웠으니까. 동그라미 7번 법인이 고가 발행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시가 초과액은 어차피 142페이지 후수를 하시면 되니까 그때 배우시면 되고, 지금 결론적으로 왼쪽 세로에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5개와 오른쪽 세로에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은 7개 더하면 12개인데요. 그 중에 10개 배웠고 1개는 142페이지 배울 거고 하나는 동그라미 6번만 지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비용 충당부채라고 해서 복충이라고 부르죠. 복충. 여러분 복충 아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거 다 기업회계에서 배우는데 어쩔래요? 이거 기억 못해가지고 다 시험을 보겠어요? 끊임없이 복습하세요. 제가 이런 현상이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는 똑똑한데요. 세법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기업회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구나. 세법이 아니라. 자, SK에너지라고 아세요? 나 아주 친한 후배 녀석 다니는데, 한마디로 SK 주유소예요. 주유소. SK 주유소가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왕자, 이게 압둘라 왕자 땅이에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진짜 압둘라인지 몰랐다. 그냥 농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왕자 했는데, MB 정권 때요 G20, G20 정상회담 우리나라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압둘라 왕자가 진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압둘라인지는 몰랐는데. 자, 사우디 압둘라 왕자한테서 SK에너지가 이 땅을 5년간 빌려요. 사진 못해요. 다른 나라 땅을 막 어떻게 사요? 빈차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추예요. 시추가 뭔지 알죠? 이렇게 크게 산발이 세워놓고 이 빨간 거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기름 뽑잖아요. 기름, 원유. 그럼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유전 한마디로 유전, 이렇게 막 유전.
근데 압둘라 왕자는 이런 애들을 여러 번 봤어요. 드립다 자기 땅을 막 파요. 그래서 5년 후에 아이고 압둘라 미안 기름이 없네 너한테 돌려줄게 땅이라고 돌려주는 놈들을 많이 봤는데 5년 동안 막 기름을 판답시고 땅을 파니 이 옆에 뭘로 오염이 되겠습니까? 땅이 기름때로 오염이 되지. 기름때로. 이때가 이때자가 맞나? 이때자가 맞나? 예. 나이 든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 그러니까 압둘라 왕자는 처음부터 너이씨 5년 후에 나한테 땅 돌려줄 때 원상회복을 해놔. 원상회복 이라는 딱 단서가 들어가요. SK에너지도요. 이런 땅을 한두 번 개발해 본 적이 아니니까 여러 번 해본 결과 5년 후에 한 10억쯤 들어갈 거를 지금 미리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걸 구축물이라고 불러요.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 없으면 구축물입니다. 구축물 만드는데 100억이래요.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러면 SK에너지 입장에서는 현금 100억 들어가고요. 여기에 구축물이 100억이 들어가요. 근데 기업 회계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이거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지네들이 얼마나 갑니까? 10억이 더 나가잖아요. 이거 원상복귀 시키는데 오염된 거 회복시키는데 그러면 SK에너지는 이걸 무슨 가치로 땡겨와요?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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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치로 땡겨와요. 그랬더니만 현재가치가 7억 나오더래요. 7억. 그럼 이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기업회계 잡아요. 기업회계에서 이거를 복구 충당부채라고 잡아요. 7.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잡습니까? 구축물이라고 잡죠. 한마디로 저 복구 충당부채 7호는 이 구축물인 유전을 취득하는데 회피 가능합니까? 회피 불능합니까? 회피 불능하죠? 결론적으로 이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기업회계에서 얼마예요? 7원이지 7원. 아, 뭔 소리야? 107원.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107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업회계입니다. 이걸 왜 저한테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배우고 저한테 올라왔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도 얘기해줄까? 앞으로 5년 동안 구축물은 어떻게 되지? 복구 충당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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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물론 정액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올라가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정액법으로 올려드릴까요? 싫어요? 더 귀찮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올려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앞으로 연말마다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복충을 계속 올려요. 7억만큼. 뭔 소리야? 0.6씩 5번 올려요. 여기다 뭐 잡아야지? 0.6씩 복구 충당 비용 잡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5번을 올리면 진짜 5년 후에 얼마가 남습니까? 딱 여기 5번씩 3억하고 여기 딱 7억하고 10억 남죠? 그걸로 나중에 이 복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억으로. 맞죠? 맞죠? 자, 근데 세법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충당금 안 키워요. 나중에 9장에서 10장인가? 9장이구나. 우리 세법의 법인세의 하이라이트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부채 배우는데 그런 거 정도만 인정되고요. 세법에서 이런 듣보잡 충당부채 인정 안 됩니다. 즉 지금 흰색은 기업회계입니까? 세법입니까? 기업회계인데요. 노란색 세법에서는 어디까지만 인정된다? 구축물 100원까지만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다시 동그라미 6번으로 오십니다.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 충당부채, 자산으로 보는 복구 비용 충당부채는 세법상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솔직히 이런 거는요, 저기요, 기업회계에서 배우셨습니까? 세법에서는 인정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윽박지르면 금방 까먹으니까 까먹지 마시라고 아주 거창하게 길게 설명드렸어요. 자, 넘기시면 86페이지, 여기까지가 7.1입니다. 이 7.1까지는 진짜 머리 아프지 않아요? 7.1까지는 뭔가 하나의 일관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뭐 배웠는지? 복습 잘 하셔야 합니다. 7.1은 80페이지 1점의 자산 취득가의 일반 규정, 2점의 합병 분할 현물 출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3점의 채무의 출자 전환, 4점의 취득가액의 특수 문제인데 이게 거의 악의 축이죠. 악의 축. 고가 매입, 저가 매입, 강제 매입, 장기 연불, 연지급, 의제 매입, 공익부하고 온실가스는 안 중요합니다. 이 6개를 정말 막 뭐라고 해야지 가차없이 따발총으로 따다다 배웠고요. 이제 86페이지 7.2부터는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막 머리 아프지 않아요. 재고면 재고, 유가증권이면 유가증권 딱 하나만 파고들기 때문에 머리가 덜 아픕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보시면 7.1까지는 아무래도 말문제로 조금 더 출제가 더 된 편이고요. 7.2의 재고하고 유가증권은 말문제보다는 계산문제로 조금 더 출제가 됐었던 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79페이지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79페이지 표에 지금까지 배운 거 1점, 2점, 3점, 4점이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양가로 4번, 5번, 6번까지 아무튼 웬만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6장하고 7장은 각각 앞에다 싹 다 표를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잘 암기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만 암기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 막 조건에서 이게 장기할분지 단기할분지를 막 단서를 주니까 그 단서를 읽어보시고 아 이게 장기할부구나 단기할부구나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이 표만 막 암기한다고 그게 장땡은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니까 표도 암기하시고 이해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7.2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지니까 7.2부터는 또 쉬었다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